김기웅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정부가 의료인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증 응급 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에 3.5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은 여야 의정협의체 의료계가 참여하라고 전방위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또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김호중 교수 연결해서 추석 연휴를 앞둔 응급실 현장 상황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기웅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료 기사가 많네요, 신 의원님. 그죠? 의료대란이 심각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어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해 만나서 협의체 의료계 동참을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여전히 2025년과 2026년 증원계획을 백지화해야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의료계 몸을 담고 계시기도 하신데 우리 신현영 의원님, 의료계 입장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에서는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게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제가 다시 한번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네.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과 시도는 저는 긍정적입니다. 뭐라도 정치가 일을 해야 된다.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완강하더라도 정치가 풀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과연 추석 전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이런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회의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요? 협의체 구성을 하고 실제로 테이블에 앉아서 첫 번째 회의를 한다라고 하면 성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그 테이블에 앉기까지에 아직까지 조율해야 되고 지금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첫 번째, 안건 선정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있어서 의료계는 아직 요원한 것이죠. 왜냐하면 2025년에 의대 정원에 수시 모집은 이제 시작이 됐고요. 하지만 여전히 25년도 정원부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선제적인 뭔가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오지 않는 한 의료계는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라는 완강한 입장이고요. 이 부분은 지난 2월부터 의대 정원 확대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젊은 의사들의 8개 원칙 중에 첫 번째 요구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테이블에 앉기 어려울 거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의료계 내에서도요. 여러 가지 그 리더십과 거버넌스에서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내부의 문제들도 있는 난망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2025년부터 자 그럼 제가 김기웅 부대변인한테 여쭤보기 전에 우리 신현영 의원님한테 사실 이제 2025년 증원 백지화 요구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수시는 시작됐고 물론 뭐 왜 그 전에 안 했냐 이거를 떠나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학생과 학부모 너무 큰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왜 2,000명 갑자기 졸속으로 하고서는 국민들 불안하게 하고 고3 수험생들 학부모들 불안하게 만드느냐에 대한 원망이 의료계로 가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대통령실과 국정 운영의 지지율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등에 불 떨어져서 지금 26년이라도 원점 재검토에 대한 유예 이런 부분을 대통령실이 조금 한 발 물러왔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수시 접수는 시작이 됐고 대부분 의대 정원 이번에 한 4,500명 뽑는다고 하면 67% 정도가 수시에서 뽑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능을 보고 이후에 정시가 이제 전형이 진행이 되는데 수시는 주로 고3 수험생들이죠. 그리고 정시는 고3 수험생뿐만 아니라 이제 재수생들, N수생들까지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가 된다 그러면 수시는 어떻게 못하더라도 정시에서의 조정 가능성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무튼 올해 의대를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의료계에서는 왜 25년을 주장할 수밖에 없냐. 결국에는 교육 체계의 문제인 거죠. 아니 당장 4,500명 교육할 여력도 없고 질 하락할 거고 나중에 부시 의대로 판명이 되면은 6년 졸업하고 나서도 의사고시 못 보게 되고 그러면 의사 면허 못 따는데 그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는 게 원칙적인 의료계의 입장인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자,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대통령실에 몸담았던 김기영 부대변인 이 시점에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대통령실은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는 2026학년도 영명 증원에서부터도 논의할 네.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수시라는 게 의대 정원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대 정원이 이번에 1,500명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소위 서울대 공대 그다음에 연고대 그 밑에 그 여러 학교들이 다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수시는 6장을 쓰는데요. 또 몇 군데가 됐다고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서 했을 때 본인이 상위 대학을 가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지원을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다른 학생들이 그걸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대 정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번에 2025학년도 학생,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 그런 게 한번 무너지다 보면 계속 어떤 집단에 의해서 이게 다로 원점으로 회귀하다 보면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든 정부든 2026년에 대해서 제로 베이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영명부터 그다음에 의료계에서 원하는 숫자를 하면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시간을 거슬러서 할 수 없는 2025년도를 가지고 한다는 거는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대통령실이든 정부가 이제까지 욕먹은 부분이 있는데 국민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손을 내밀었고 야당도 같이 하자고 했는데 의료계에서 이 부분을 본인들의 계속 이 부분만 계속 고수하다 보면 이거는 그거잖아요. 국민들이 힘들어한다는 거는 의료계 분들이 너무나 더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욕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풀어가는 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협상에 임하시고 그다음에 원하는 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정부가 욕먹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국민들도 정부를 욕하는 이게 아니라 지금 의료계를 바라보고 있어요. 의료계가 고르디우스 매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푸는 사람은 소아시아를 지배한다고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걸 잘라버렸잖아요. 자른다는 건 뭐냐면 결단의 문제고 저는 의료계에서 통 크게 이번에 조건부로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만이라도 일정 부분의 인력이 복귀해서 한 다음에 본인들의 주장을 하면 더 납득이 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려는 질문을 잠시 뒤로 미루고 자, 그러면 응급 의료 주간으로 이제 운영을 한다 그래요. 추석 연휴를.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군 의료 인력 이런 사람들도 이제 투입을 한다 그러는데 실효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신현영 의원님?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오늘 발표하시기로는 2주간 네. 비상 응급 주간으로 해서 기존 수가보다 3.5배를 더 늘려서 응급실에 지원을 하겠다. 네. 뭐 지금 아시잖아요. 응급실 전문의 인력들이 얼마나 피폐하고 번아웃이 되어 있는지 그런 와중에서 군 인력 한 병원에 2-3명 지원을 했다가 업무 이 차질이 있는데 나는
나는 응급실 근무한다고 온 거 아닌데 이러다가 다시 주춤해갖고 돌아가기도 하고 대기 중에 있기도 하고 군 인력이라는 거는 응급실 전문의가 할 수 있는 역량의 0.5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전공 과목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전문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너무 피폐해진 이 번아웃된 인력이 뭐 물론 숟갈을 더 준다 그러면 좀 더 힘내서 버텨볼 수는 있겠죠. 병원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2주간 버티는 건데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뭔가 누군가가 의료계 인사가 들어와가지고 그래 300명 하자 500명 하자 1000명 하자 이렇게 합의한다고 해서 젊은사들이 들어올까요? 전혀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가 어떻게 해야지 들어와요? 섣불리 들어올 수는 없는 거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신 의원님 보시기는 어떻게 하면 젊은의사 돼요? 협의체에서는 그 네. 대한전공협의회에서는 처음부터 8가지 요구안의 1번이 25년 원점 재검토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어렵게 된 상황이 이미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네. 저는 루비콘강을 이미 넘었다. 그래서 정부가 수습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많이 지났다. 그래서 젊은 의사들은 이미 현역으로 입대한 뭐 의대생들도 있고요. 아니면 미국이나 그 일본 의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각자 개원가에서 본인의 역할을 하면서 나는 더 이상 리선트 안 할 거라고 마음을 정리한 친구들도 있고 다양하게 본인의 진료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500명이면 들어오고 1000명이면 안 들어간다. 그렇게 협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점은 끝났다. 그런 면에서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이든 추석 후든 성과를 내기는 매우 어렵고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그러면은 여야 정부터 하자라는 의견도 나왔었는데 아니 의료계가 안 나오는데 정치권에서만 합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지금 애매모호한 그런 스탠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신 의원님께 의료계 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 촉구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뭐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그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고 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문책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보이기도 하는데 사퇴한다고 의료계가 테이블에 앉는 건 아니죠. 그래도 일부의 그 태세 전환에 있어서의 약간의 그 정상 창상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지금 그 의료 개혁을 하고 있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계속 지금 총지휘하고 있는데 절대 인사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한다는 꼿꼿한 자세 때문에 의료계 입장에서는 아 대통령이 여전히 우리를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구나. 그런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이 상당히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는 걸 시인하시고 장관, 차관, 경질이든 아니면 잦은 사태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의료계랑 소통이 잘 되는 인사를 안 치신다고 하면 의료계는 더 이상 버텼을 때 여론에 힘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더 불리한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내부에서 어떻게든 간에 좀 수습을 해야 되지 않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의 뭔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통령실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의료 개혁은 힘들고 욕먹고 저항하면서 하는 거야 라는 입장들이 지금 곽규택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을 통해 갖고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자 김기흥 네. 부대변인께서는 지금 신현영 의원께서는 어쨌든 문책이나 이런 건 경질이나 이런 건 필요하다. 그래야지 어떻든 태세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대전제는 사실은 2025년 동결이었기 때문에 루비콘강은 기본적으로 건넜다. 그렇지만 대화를 하려면 어떤 그 조치는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대외적인 멘트가 있을 거고 저는 물밑에서 협상을 저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의료계에서는 진짜 누구를 주체로 해서 원 채널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의사분들을 만나면 하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정부 측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부 욕하고 대통령 욕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국민들 살리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기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왜 대통령은 꼭 이기려고 하는 거죠? 저는 앞뒤가 안 맞아요, 이건. 제가 누구보다도 대통령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저도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기가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욕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나 장차관 문제 때문에 지금 누구보다도 환자들이 길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 루비콘강을 건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일반 국민들이 납득이 갑니까?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거는 차치하고 환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죠. 저도 답답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기 위해선 협상을 하자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관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서 하면서 물밑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는 1도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지금의 수시 문제에 있어서 일반 학부모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오만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물론 의사 선생님들 찾아가지만 다 납득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도 되면 누구보다도 환자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면 좀 태도 변화를 지금 정도는 해야 된다. 지금 대통령이 욕한다고 해서 환자가 아픈 게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승적으로 좀 생각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는 양쪽 얘기를 제가 충분히 들었다고 보고 관련되는 약간 다른 얘기. 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해서 논란입니다. 명단에는 응급실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군의관으로 추정된 의사들의 실명도 공개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신영 의원님, 예. 응급의와 군의관 신상 공개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은 우리 내부에서 척결해야 되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또 전문가 집단이기도 한데 그만큼 내부에서의 또 집단 의식이 팽배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계속 전문가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서 주장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정말 자정작용을 해야 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서 신뢰를 얻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워낙에 의료 대란이 우리 14만 의사들한테는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특히 젊은 의사들의 미래와 진로에 있어서는 너무 큰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보니 이런 또 우리 내부에서의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의사협회 중심으로 해서 자정작용할 수 있도록 저는 의료윤리든 아니면 자정작용이든 여러 가지 면허 관리든 이런 것들을 이럴 때 더 스스로가 잘해서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수사 그리고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기영 부대변인님. 네. 일하는 의사들 명단 공개 어떻게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부역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네. 이 부역이라는 건 전쟁 중에 빼앗긴 영토 내에서 적에게 도움을 주는 걸 이제 부역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의사분들에 대해서 뭔가 악마하고 있고 뭔가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거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개혁을 하는 과정에 그런 면을 보인다는 거 그런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한데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결국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저도 아프면 진짜 누구보다도 의사 선생님들 말 한마디에 진짜 안도감도 놓이고 걱정도 들고 그런 게 모든 국민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생명을 다루는 그분들의 어떤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무게감이 있고 존경받는 그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좀 진짜 이런 상황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더 아프면 서럽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358님이 의사 선생님들은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의사 선생님들이네.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들은하고 들을하고 되게 다르네요. 제가 읽다 그렇죠. 보니까. 국가가 힘써달라는 네. 얘기인 거죠. 자, 의사 선생님들을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11월 달에 우리 남편 혈관 스탠스 같은데 스텐트 예. 스텐트 검사하는데 날짜 연기한대요. 자, 이거는 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책임이라기보다 다 이렇게 좀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자, 대정부 질문으로 얘기 넘어갑니다. 어제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 오늘이 이제 이틀째 대정부 질문입니다. 자, 이틀째 오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관련 뭐 뉴라이트 임명이냐 아니냐 플러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 노선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민주당 야권 이쪽은 이제 한일 문제에 주로 이제 화력을 집중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외교부 장관이랑 국방부 장관이 그 국제회기 참석으로 인해서 불출석 통보를 하면서 또 여야가 한바탕 폭발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장관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해서 본회의 대정부 질문 시간이 7시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아직까지는 공방이 시작은 되지 않았는데 저녁에 시작하는 만큼 밤새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더 화력이 불꽃이 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밤에는 어제는 정치였고 오늘은 그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경제, 민생도 문제이지만 외교, 국방에 있어서도 안보가 매우 취약하고 흔들리고 있다. 특히 친일 인사, 네. 뉴라이트, 그리고 친일 행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원래는 그 대정부 질문 낮에 해야지 언론의 보도도 잘 되고 속보도 잘 뜨고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저녁에 한다는 거는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야당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그런 판단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절박함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김기웅 부대변인. 이게 여튼 한일 관계 이 부분 많이 이제 그 야권이 비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자면 네. 그 외교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이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 행사가 있어서 외교부 같은 경우는 8월 30일 날 대리 출석 양해 요청서 확인서를 보냈고 9월 3일 날 박찬대 원내대표 직인이 한탄 공문이 네. 외교부에 왔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도 9월 5일 날 보내서 같은 방식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직인이 찍힌 상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허락을 한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본인들이 허락을 해놓고 협의를 해놓고 유신 독재, 전두환 독재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국회를 무시한다고. 그게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예요.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관계를 가지고 비판하자는 거죠. 독도 팔아먹었나요? 얼마에 팔아먹은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일본에 대한 느낌이 그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어떤 안타까운 역사를 지금의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 더 이상 열등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국력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우리가 일본보다 앞섰고요. 그다음에 팩트를 가지고 조형물 몇 개 없앤다고 해서 그게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독도를 팔아먹는다고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또 계엄 얘기하는 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지금 막 아무거나 손에 잡힌 거 던지는 겁니다. 왜냐? 공격이 최선의 방어니까.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게 지금 어느 시대인데 계엄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느 시대인데 독도 팔아먹는다고 그럽니까? 저는 조금 팩트를 가지고 견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우리 신현영 의원님은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패러디가 막 속출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김건희의 마음이고요. 중요한 건 기시다의 마음이다. 여러 가지 패러디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와 박지원 의원 간의 티키타카가 눈길을 모았습니다. 언중유골 뼈 있는 비판 담은 말도 있었는데 의석에서 계속 웃음이 터졌어요. 만담 공방이다. 만담 콤비다. DJ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 경제수석을 했습니다. 하다가 막 비판을 하다가 윤 대통령한테 나 좀 갖다가 쓰라 그러세요. 했더니 네 건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행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와 그 박지원 그 의원의 내공에 있어서만 가능한 그런 경륜이 묻어나는 그런 티키타카였다고 보고요. 네. 사실은 근데 한덕수 총리가 원래 대정부 질문하거나 어디 뭐 질의할 때 엄청 그 국회의원들 무시하거나 아니면 공방 장난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 서영교 의원만 해도 네. 같이 막 한탕 하면서 거의 뭐 스피커가 무슨 얘기하는지 안 들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희 여성 젊은 의원한테는 상당히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박지원 의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유머스러운 공방을 하면서도 계속 나는 한덕수 총리가 박지원 의원님 존경한다.
같습니다. 진짜 과거의 DJ 시절부터의 인연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하는 모습이 22대 이 경색된 국회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인데 좀 신기하면서도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좀 새로운 그런 정치의 모습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명대변인들끼리 막 주고받는 거를 네. 약간 연상시켰어요. 국회에서도 좀 웃는 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기영 맞습니다. 부대변인. 저도 예. 보면서 좀 저도 웃은 대목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 지금 박지원 의원과 그다음 한덕수 총리의 그 얘기가 조명이 되느냐 보면 지금의 국회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교 의원이 질문할 때 저도 봤거든요. 고함을 막 치시더라고요. 다 들리거든요. 마이크 성능도 좋을 거고. 그러니까 고함, 비난, 조롱 그런 게 아니라 질문을 할 때 팩트에 근거해서 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상대를 존중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정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의석수나 법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의회 정치라는 건 법에 더해서 대화와 타협이 더해질 때 의미가 있고 약간의 여백의 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수적 우위를 다 해가지기 때문에 정치라는 공간이 숨 쉴 수 있는 게 없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야당도 그리고 뭐 여당도 뭐 잘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1분 10초 남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15초 하면 한 20초씩만 대답하시면 되는데요.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출범했습니다. 친명과 친문이 뭉쳤다. 공동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것의 의미 신현영 의원님. 예, 지금 뭐 그 대통령 지지율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전 정권 탄압하고 현재 제1야당 뭐 대표 탄압하면서 뭔가 보수 집결을 의도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더 뭉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김기영 부대변인님. 그 명문 정당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제 공천 과정에서 멸문지화를 한 거죠. 친문 진영에 대해서. 되게 어색한 만남인데 서로 상황이 궁색하다 보니까 서로 웃으면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죄가 있기 때문에 수사 들어가고 또 누군가는 또 피의자 신분 아닙니까? 그거를 진영 논리를 통해서 피해자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저는 뭐 방탄 품앗이 방탄 동맹 이 말이 뭐 적절하다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기영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추석 명절 준비로 도심 고속도로 할 것 없이 교통량이 많은 한 주 되겠습니다. 또 길어지는 더위에 고장차와 사고 등 돌발 구간도 있는데요.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신갈 분기점 일대 정체인데 3, 4차로에 걸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도 김천 부근 3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이후 천안 분기점에서 기흥 동탄까지 이동량 많습니다. 공항 가는 길도 힘듭니다. 인천공항선 공항 방향 3중 추돌 사고 처리 작업 이어지면서 김포 나들목부터 꽉 막혀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서안성 나들목 가기 전 1차로에 승용차 사고 있고요. 남한성 나들목부터 여파 받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감곡 나들목 1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일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 광암터널에서 토평까지 밀리고요. 같은 방향 경기 서쪽에서는 일산에서 송내까지 긴 구간 흐름 답답합니다. 반대 방향도 조남과 시흥 요금소부터 막힙니다. 서울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쪽 1차로에 발생한 사고 처리 이어지면서 일대 정체고 월드컵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은 2차로 막고 공사하는데 이 구간 지나는데 15분 정도 걸리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성산대교 지나는데 1시간 10분 이상 예상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한국의 스티븐 킹이라 불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릴러 작가 정유정 씨가 신작 영원한 천국을 발표했습니다. 장편 소설인 영원한 천국은 욕망 3부작 중 2부작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예약 판매 시작부터 인기를 끌면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7년의 밤으로 대표되는 악의 연대기로 독자들의 오감을 자극했던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 보여주는 욕망의 실체는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지금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정유정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축하합니다. 작가님 영원한 천국이 출간되자마자 네. 베스트셀러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작가님을 기다린 독자들이 네. 많았나 봐요. 작가로서는 굉장히 행운이고요. 네. 저도 독자들이 그리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네네. 자 독자들이 그리웠다는 말씀. 우리 정유정 작가님은 대부분의 청취자들 잘 아실 겁니다. 혹시라도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소개하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를 어떤 작가라고 평가하는지를 제가 요 소개 끝난 다음에 바로 여쭤볼게요. 자, 지난 2007년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로 등단한 이후의 소설 내 심장을 쏴라, 7년의 밤, 완전한 행복 등 출간하는 책마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린 누적 부수 200만 부를 달성한 말 그대로 이 시대 대표적 스타 작가입니다. 본인 스스로 나는 이런 작가다.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네, 저는 이야기꾼입니다. 이야기꾼. 네. 네. 저 이야기꾼으로서 제가 꿈꾸고 있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네. 네. 힘있고 음. 재미있고 의미 있고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이야기. 보통 작가들은 이거를 궁극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런 이야기를 죽기 전에 한 편 쓰는 거. 그게 저의 꿈인데 이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네. 그걸 향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걸 또 소중하게 여깁니다. 야 이야기꾼이다. 나는 이야기꾼이다. 네. 힘있고 재미있고 의미있고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이야기. 네. 저 잘 기억하죠. 네. 예. 아니,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서 제가 싹 외웠습니다. 자 7320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정유정 작가님 신작이 나왔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 면을 꿰뚫어 보는 느낌이 있어서 전작들을 전부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번엔 어떤 내용일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읽으시면 되죠. 네. 자 신간 얘기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영원한 천국. 장르가 스릴러가 아니고 SF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네. 정 작가님이 SF를 워낙 좋아하신다는 건 이제 알고 있었지만 네. 직접 쓰실 줄 몰랐다는 독자들이 있습니다. 네. SF 지금 처음 쓰신 건가요? SF 장르의 문법을 가져온 게 처음이에요. 아, 네네. 네, 저는 스릴러도 본격 무슨 내가 스릴러를 쓰겠다, 그 장르의 작가가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쓰려는 이야기가 네. 어느 장르에 적합한가를 파악을 한 후에 가장 적합한 장르를 차용해 와서 쓰는 방식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SF만 있는 게 아니고 SF와 스릴러와 로맨스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랑 이야기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 질문은 제가 뒤에 그 질문은 저 보관을 해놨습니다. 자, 사실 문학상 수상하면서 등단한 작가가 네. 장르 소설을 쓴 예도 우리 문단에서 찾아보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셨고요. 네. 문제작이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정유정 작가님의 대표작 7년의 밤입니다. 네. 우리 문단 풍조 생각하면 정말 용감한 도전을 하셨다는 평가를 받고 네. 있어요. 네.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욕망이죠. 욕망이요? 작가로서의 욕망.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의 정체성은 이야기꾼이고 이야기꾼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떤 장르를 끌어와서든 가장 대중들에게 잘 해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7년의 밤 같은 경우는 스릴러 장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고 네. 또 스릴러 장르를 쓰기 위해서 공부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시선 같은 것들을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내가 이거 하고 싶으니까 난 이걸 잘 해낼 거야. 그 생각만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문단에서 거기에 대한 약간 어떤 시선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작가님처럼 그렇게 하는 데 대한 어떤 뭐 선입견이랄까 어떤 시선 같은 게 좀 있어요? 제가 등단할 당시가 17년 전이거든요. 네네.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본격 문학으로 데뷔를 해야 했거든요. 등단을. 네네. 그리고 나서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쓴 거죠. 말하자면 나를 위해서 이제 조그만 자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위에 서서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데뷔를 하고 그걸 한 뒤로는 지금은 스릴러, 뭐 SF 할 거 없이 장르 가리지 않고 등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풍토는 뭐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게 네. 또 그 사이에 문단에서 또 변화가 있었군요. 네. 자 지금 뭐 별로 이렇게 가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작가님에게 문학 장르 네. 뭐 순수 문학, 상업 문학 나누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해도 별 되나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일단 시장에 자기 책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독자를 지향점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읽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출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읽어달라고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돈 내고 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순수문학과 이 상업문학의 경계는 없는 셈인 것이죠. 그런 뜻이군요. 네. 자 소설 영원한 천국엔 롤라라는 가상세계가 등장합니다. 네. 의뢰자 기억을 바탕으로 한 1인칭 가상극장 드림 피어터를 만드는 설계자 해상, 설계를 의뢰한 의뢰자 임경주, 임경주의 동생이라 불리는 말하는 새 공달. 아까 제가 그려주신 사인해드린 게 공달입니다. 공달이죠. 네. 이게 뭐 만화가로 등단하셔도 되는 듯한 그 그림 솜씨예요. 자 공달이 있고요. 실제로 솜씨가 하셨습니까? 아니고요. 예. 이게 사실은 제가 그 초판이 5천 부를 찍었는데 초판 한정판을 네네. 이 새를 5천 마리를 그렸어요. 아 실제로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잘 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림 5천 마리를 솜씨가 그렸어요? 네, 그림 솜씨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야. 5천 마리를 그리면 누구나 잘 그릴 아니 수 있게 저는 됩니다. 너무 잘 그리셨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 제가 영광입니다. 이 책을 또 저 그림을 또 그려주시고 네. 또 제2등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임경주의 뭐 동료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얘기의 영감 어디서 네. 받으셨어요? 제가 유발 하라리라는 학자를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유발 하라리가 쓴 저작 중에서 이제 사피엔스는 그 인류의 초창기 우리가 사바나에 살던 초창기 사피엔스의 이야기, 인류가 걸어온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호모데우스는 이제 인류가 걸어갈 미래 혹은 과학이 가닿을 어떤 지점 네. 이제 그런 데 대한 이야기를 조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책을 읽다가 그 책의 내용이 이제 인간이 이미 데이터교 네. 그러니까 뭐 구글이 우리 모두의 그 어떤 개인 정보들을 다 쥐고 있고 우리는 구글에서 모든 것을 찾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이 지구상의 인류들은 데이터교에 포섭돼 있다 이거죠. 앞으로 이거는 더 강해질 거라는 네, 거예요. 오히려 더 네, 심해진다. 네, 네. 그런 이제 과정을 읽으면서 네. 제가 이제 상상을 하게 된 거죠. 만약 인간이 데이터로 가상 세계에 어떤 클라우드 같은데 업로드가 된다면 네. 그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까? 이 데이터 인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추구할까? 뭐 그런 게 과연 있기는 할까? 다 이루어진다면 네. 이런 상상을 계속 굴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네. 이제 소설을 보면 네. 소설 배경, 캐릭터 이런 게 치밀한 구성이 이제 엿보입니다. 읽다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잡한 얘기를 매끄럽게 써내려 갔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네. 글을 쓰실 때 이제 네. 그 작업 스타일 여쭤보는 겁니다. 대략적 구상을 얼개를 이렇게 쫙 해놓고 하시는지 아니면 일단 쓰기 시작하세요. 작가들마다 이제 그게 다 다르거든요. 네네. 어떤 작가는 첫 문장에서 시작해서 쭉 쓰는 작가가 있고 어떤 작가는 벽에 못 박을 자리까지 다 정해놓고 쓰는 작가가 있어요. 그래요? 예. 저는 이제 딱 중간에 해당이 돼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정해놓는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출발점 그리고 도착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이제 딱 박혀 있으면 이 출발점에서 도착점에 가는 길은 수십 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수십 개의 길을 뭐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그 중에서 내가 하려는 이야기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편이라서 완전히 정해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자유롭게 쓰는 것도 아닌
예. 그러네요. 그런 방식을 정해진 택하고 것도 있습니다. 아니고 완전히 안 정해진 것도 아니고 예. 출발점과 도착점을 정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경로, 네, 패스라 그렇죠. 그러죠. 영어로는 네.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내 얘기를 가장 담아낼 수 있는 패스는 과연 캘리포니아주에서 네바다주를 건너서 네브라스카로 가냐 뭐 이런 그렇죠. 거네요. 그죠? 그렇죠. 야,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자, 정희정 작가님은 네. 전작들인 7년의 밤, 28일, 종의 기원. 이 악의 연대기에서는 항상 악과 악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좀 인간의 어두운 면을 집중 조명해서 전하려고 했던 작가의 의도랄까요? 그런 건 네. 뭘까요? 아, 의도라기보다는요. 네. 호기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호기심. 예, 제가 이제 그 작가가 되기 전인데 한참 전인데 네. 저희 엄마 저는 이제 어머니를 일찍 잃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엄마 생각만 해도 이제 막 울컥하고 이러는데 95년도에 박한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네. 기억하시고 계실 아유, 거예요. 예. 한의사 아들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유학을 갔다 와서 빚을 졌는데 아빠가 이제 혼을 내니까 그날 그거에 붕괴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네. 그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제가 나는 이렇게 엄마 생각만 해도 슬프고 눈물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를 죽일 수 있을까 그 머릿속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비난하기 앞서서 궁금한 거예요. 같은 네. 사람의 머릿속인데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작가가 된다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순전한 호기심에서 범죄 심리학, 뭐 생물학, 진화 심리학 이런 공부들을 차근차근 하기 시작했어요. 이해해 보기 위해서.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잡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작가가 되면 나는 이런 인간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려면 물론 깊이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인간의 착한 모습, 행복한 모습을 다루는 소설은 너무나 많고 또 그걸 정말로 잘하시는 훌륭한 작가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악한 모습을 정말 악하게 다 드러내는 작가는 제 생각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일종의 블루 오션이죠. 그래서 어쨌든 네. 그쪽에 호기심도 많았고. 호기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게 됐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쓰고 싶다라는 욕망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 본성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하게 되고 네, 그렇죠. 좀 가까이 접근한 것 같은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네요, 제가. 네, 네, 맞습니다. 네네. 자, 박한상 사건 하니까 어우 느낌이 오네요. 그죠? 네, 네. 네네. 악의 연대기에서 이번엔 욕망을 화두로 네. 3부작을 집필 중이십니다. 왜 욕망입니까? 제가 그 인터뷰를 하거나 독자를 만나거나 그러면은 꼭 받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의 인생을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저는 욕망이요. 라고 그냥 대답을 하는데 약간 엥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특히나 요교 문화권인데서는 이 욕망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이기심을 먼저 개인의 이기심, 네. 개인의 탐욕 이런 그 뉘앙스가 먼저 풍기는 것 같아요. 네. 그 서양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가 발달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뭐 그 사람의 열정이라든가 뭐 꿈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좀 받아들여서 우리보다는 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이제 이게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 욕망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어떤 파멸적인 면, 이기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욕망은 성취적인 면도 있는 거다. 생산적인. 그렇죠. 예. 우리 삶의 어떤 소중한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다. 욕망이라는 것이. 네,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일단 첫 번째 완전한 행복이 일부였던 완전한 행복은 파괴적 욕망을 다루고 있어요. 행복에 대한 탐욕이 타인을 어떻게 불행하게 하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파멸하는가 이걸 먼저 보여줬고 네. 두 번째 그러니까 파괴적 욕망을 다룬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거는 성취적 욕망을 다뤘어요. 그러니까 파괴적 욕망을 다루는 이런 어두운 부분의 소설을 쓰면은 독자들이 보통 네. 이제 무서운 언니가 썼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번처럼 성취적 욕망을 다룬 소설이 제가 또 4권이 있습니다. 네네. 예,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 내 심장을 쏴라, 또 지니 이번 이제 영원한 천국까지 그렇군요. 이런 소설이 나오면 독자들이 이제 다정한 그녀가 쓴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취적 욕망을 다룬 이제 그런 소설이고 무서운 언니와 다정한 언니가 4대 4로 동률을 이루고 있는. 그래요? 네. 자, 그다음이 뭔가가 우리가 또 궁금한데. 네. 자, 작가님은 이 관련해서 견디고 맞서고 끝내 이겨내고자 하는 인간의 마지막 욕망에 대한 얘기다. 네, 네. 이거는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상상을 했어요. 호모 데우스를 보면서 네. 태초에 사피엔스는 그 천적으로부터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누구하고도 맞서야 했을 것이고 기아나 추위나 더위 이런 거를 견뎌야 살아남았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재난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기어코 이겨내야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 살아남은 사피엔스의 후예가 바로 우리거든요. 네. 근데 현대에 와서 현대 문명에 순화된 인간, 그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가축화라고 해요. 사회 규범, 법 이런 데에 순화돼서 잘 지키면서 이 태초의 이 야성, 본인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고 맞섰던 그 기질은 무의식 아래로 가라앉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 삶의 어떤 소중한 무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소설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태초의 야성. 예, 네. 이 태초의 야성 견디고 맞서고 이겨내려는 이 욕망이 우리 삶의 무기가 된다. 이게 바로 야성이고 네. 이것을 찾기 위해서 무의식 속에서 찾기 위해서는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에 집중해야 한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두 번째 이 소설에서는 바로 그 견디고 맞서고 이겨내는 욕망을 담았습니다. 그런 뜻이었군요. 네네. 네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일부 독자들은 이거 사랑 이야기성이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동의하세요? 아니면 그건 또 아닙니까? 일부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랑 이야기가 중심 핵을 이루고 있거든요. 두 네. 개의 사랑 이야기가. 네네. 그러니까 제가 독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몇 가지 이야기 중에 또 하나가 제발 나가서 연애 좀 해라. 젊은 친구들에게. 아 그래요? 예, 사랑하라. 이 찬란한 청춘의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 찬란한 시기에 나가서 누군가를 사랑해라.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의 힘이다라는 그렇군요. 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동의합니다. 네네. 자, 우리 정유정 작가님에 대한 문자가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일부 소개해드릴게요. 남상국님, 오 느낌표. 정유정 작가님이 뉴스레터 K에 저는 내일 홍대 북 콘서트 갑니다. 웃음 표시와 하트 표시. 네, 아는 합작. 척 해주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예, 내일 봬요라고 이제 우리 정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고 0184님이 주로 영감을 어디서 얻으시며 또 글을 쓰다 막히면 어떻게 풀어 나가시나요? 네, 영감은 그냥 레이더를 세우고 있어야 돼요. 책에서 올 때도 있고, 뭐 어떤 네. 사건에서부터 올 때도 있고, 아니면 제 내면에서부터 올 때도 있거든요. 종의 기원 같은 소설이 제 내면에서 이제 왔어요. 네네. 그 박한상 사건으로부터 이렇게 범죄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기어코 1인칭을 화자로서의 사이코패스 소설을 써보겠다. 네네, 네. 그 내면으로부터 예, 왔던 것이고요. 글이 막히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나가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이요? 달리기? 달리기. 요즘 달리기 하고 있고요. 운동으로 해결이 안 되면 들어와서 술을 마십니다. 네. 술은 주종은 소주를 소주. 마십니다. 역시 술 맛을 아는 사람. 네. 아니 이거는 취소 지금 방송에서 이러면 안 되고 여하튼 네, 그렇군요. 안 풀릴 때 두 번째 방법은 잠시 조금 마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한 잔 마시고 자고 일어나면은요. 밖에 네. 나간다는 게 아니고 저 네. 혼자 집에서 한 잔 마시고 자고 일어나면 괜찮다는 뜻이에요. 아, 예. 개운해지면서 생각이 네. 또 다시 정리되기도 하고 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우리 정유정 작가님은 사전 조사를 무척 철저히 하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사이코패스 1인칭 시점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종의 기원도 그렇고 가상세계 무대로 한 이번 영원한 천국 사전조사를 그렇다면 이번 영원한 천국은 사전조사 어떻게 하셨나요? 영원한 천국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제가 사전 조사를 할 때 먼저 한 6개월 정도 그 기초가 되는 기반이 되는 공부를 하거든요. 이론적인 공부죠. 네. 필요한 것들을.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2배가 걸렸어요. 1년이 그래요? 걸렸어요.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뭐 인지신경학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철학까지도 공부를 해야 했어요. 철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세계관을 형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철학 공부까지 한 1년 걸렸고요. 사실은 물리학과 양자 물리학 공부까지 하고 싶었으나 네. 그 책만 열면 잠이 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이론 공부가 한 1년 걸려서 좀 집필 기간이 길어진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는 진짜 시간이 이렇게 지난지 몰랐는데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어떻게 보면 네. 이 질문밖에 못 드리겠네요. 본래는 쇼카트셨는데 네. 이제 긴 머리로 오셨어요. 네네. 그 사이에 약간 좀 아른 일이 있으셨나 봐요. 네, 아팠어요. 네. 2012년에 암 진단 받아가지고요. 네. 이제 보통 한 5년 정도 초기 치료라고 하죠. 네. 예,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5년을 또 추적 관찰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10년 만에 이렇게 선생님이 암 졸업장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진료 의뢰서를 주는 거예요. 다른 병원 그러시군요. 가서 이제 보통 사람처럼 그냥 건강검진 해라. 그래서 그 기념으로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 사이에는 재발하면 항암을 해야 되니까 네. 머리카락을 잃으면 좀 슬플 것 같더라고요. 길었다가 머리카락을 잃으면. 그러시군요. 예, 근데 이제 졸업했으니까 머리를 좀 기념으로 길어봐야겠다. 그래서 길렀습니다. 이게 시간이 진짜 딱 30초 남았는데 작가 지망생에게 도움될 만한 말씀 한 줄로 딱 해주신다면요. 예, 무조건 버텨라라고 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버텨라. 네. 힘들어도 버티고 좌절해도 버티고. 무조건 버텨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밌고 좋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글을 쓰겠다는 작가님의 욕망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유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2012년 어느 새벽 한 갓난아기가 흰색 베네 저고리를 입은 채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됐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아빠와 엄마 곁이 아닌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세훈이.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세훈이는 행동과 발달에 이상을 보였는데요. 병원 진단 결과 지적장애 3급과 ADHD 판정을 받은 세훈이. 결국 특수아동시설로 자리를 옮겨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평소에는 불안정하지만 유독 운동할 때 밝아지는 세훈이의 모습을 본 선생님은 투포환을 권유했는데요. 그날부터 세훈이는 운동선수를 꿈꾸며 성실히 훈련에 임했고 결국 혼신의 노력 끝에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패럴림픽에도 참가해 또 한 번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말하는 세훈이. 세훈이가 상처와 장애를 극복하고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초가을 속 여름입니다. 대다수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요. 서울의 낮 기온 33.9도까지 올랐습니다. 평년보다 7.1도가 높았고 전국의 기온이 평년보다 6도에서 10도 정도 높아 가히 이상 고온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 무더울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는 남부지방의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으로 올라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열대야도 당분간 지속되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30에서 80, 많게는 산지 쪽은 120mm 이상의 비가 더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에 영동 지방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으로는 내일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부지방은 5에서 30, 충청 이남은 최대 60mm 정도 오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상당히 강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도를 보일 수 있겠고요. 또 모레는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모레와 글피 사이 중부지방으로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5도, 낮 최고 기온 35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는 제주도에 바람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정부가 앞으로 2주간 비상응급 주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해 의료기관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계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 참여를 촉구하면서도 책임자 문책과 사과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을 넘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부모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를 당할 수 있다고 여성가족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고향 가는 길은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추석 이틀 전인 15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경길은 지난해 추석보다 더 혼잡할 전망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11시 중동의 복병 오만과 월드컵 3차 예선 두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른바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실 환자 수용 거부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응급실에 군 병력까지 투입해 비상응급의료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고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의료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 얘기를 주로 들어봅니다.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호중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호중 교수님이 계신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인천 지역 권역 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규모가 큰 병원인데, 자, 이거를 여쭤볼게요. 원래 응급실 근무한 의사들이 전공의 포함해서 모두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저희 병원은 그나마 조금 잘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전공의 숫자는 변동이 없고. 아, 숫자가 변동이 없어요? 예, 일단은 전공의 숫자가 8명이었다가 지금 이제 전공의 숫자가 없어진 상황이 됐죠. 네네. 그럼 그 네. 전공이 없어진 그 명수를 누가 다른 사람이 메웠습니까? 아니면 없는 대로 그대로 갑니까?
저희라고 뭐 예외가 없는 거고요. 네. 전국적으로 모든 지금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저희도 전공의가 없는 상황을 전문의가 다 지금 대체를 해서 일단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 단계죠. 그러니까 여하튼 뭐 좀 힘은 많이 드시겠네요. 근무 시간도 많이 늘어나고 그죠? 일단은 저희가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의사가 된 건 아닌데 네. 지금 교수를 한다라는 거는 전공의를 교육하고 또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환자도 보는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교수를 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상황은 연구를 못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공의 교육이나 강의를 전혀 못하고 네. 지금 모든 상황을 지금 당직에 지금 몰입해서 그 당직을 서야 되는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규정하기는 뭐하지만 일단은 교수의 역할은 적어도 의과대학 교수의 역할은 전혀 지금 하고 있지 않다. 굉장히 교수들이 허탈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근도 이제 전공이 8명이 빠졌으니까 야근도 자주 하시겠네요. 근무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이제 단순히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야근을 그래요?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과가 해야 되는 과로 생각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야근의 문제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연구와 교육, 그다음에 강의 이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저희 직업 쪽에 일단은 이게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요. 예. 자, 응급실은 원래 24시간 운영이 기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 목동병원처럼 응급실 제한 운영에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한계 상황, 이른바 뭐 번아웃 얘기들도 이제 하는데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실도 제한 운영 기준 같은 걸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총각을 저희가 아주 신경이 곤두서서 관리를 하고 있는 단계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순천향대학교도 병원이 4군데가 있는데 아마 언론에 보도가 됐겠지만 천안 순천향병원, 천안에 있는 순천향병원은 아마 잠시 폐쇄가 된 적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아응급실의 문제를 우리 개혁 혁신당인가요? 제가 당 이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이번에 국회의원이 나오신 여자분 우리 소아과 선생님이 아마 거기 출신인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어떤 그 경우가 또 발생을 했었고 또 이화여대 건은 좀 심각하죠. 예를 들어서 서울 한복판에 있는 병원입니다. 이게 그리고 서울의 목동이라는 곳은 또 얼마나 많은 인구들을 커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병원인데 그 병원이 지금 역할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 그리고 그거를 의료진들이 또는 교수들이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왔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어떤 그거를 조금 좀 설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강조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선 의료기관에 군의관들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 군의관 가운데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사례도 있고요. 현장에선 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군의관 파견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가 예전에는 제가 응급의학을 처음에 했을 때는 굉장히 아무도 안 하려고 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또 이제 모든 일반의과나 다른 과 선생님들이 이제 응급실을 커버하기도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실제로 응급의학이 아니고서는 응급실을 잘 맡으려고 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복잡한 환자들을 봐야 되는 또는 그 수위나 목소리 톤이나 또는 우리가 대해야 되는 상태가 일반 외래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의사라고 해서 볼 수 있다. 저는 그런 복지부의 생각이 도대체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리고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도대체 이 응급의료에 대한 이해가 정말 있는 건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응급 환자 수용 거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라 그러죠. 이게 여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런 일들 실제로 잦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병원에서도요? 저희 병원이 굉장히 많이 잘 받아주는 병원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면서 제가 오늘 또 어떤 외과 수술하시는 선생님한테 제가 좀 핀잔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무나 다 받아주는 거 아니냐.
우리는 진짜 힘들어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게 돼요. 네. 자, 뺑뺑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저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환자를 받으려고 대학병원에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대학이라는 곳은 모든 환자를 수용해서 치료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 환자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응급처치만으로 이 환자를 책임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응급처치를 한다고 한들 이분을 일단 응급처치로 해서 뭔가를 책임지고 뭔가 맡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수술이랄지 검사랄지 또는 처치가 해야 될 그 선생님이 없어진 거예요, 병원에. 네. 그래서 그 과에서 그 시술을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환자를 전체적으로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사실은 표출해낸 거거든요. 그것도 일반 병원이 아닌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그 이야기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네. 실제로 그런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들을 예전부터 이 뺑뺑이 사건은 지금 벌써 오래전부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벌어진 게 벌써 예전부터 나오고 있던 상황인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게 저는 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배후 진료 말씀을 조금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응급처치를 하고 무슨 수술을 받아야 되면 그 각 과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몇몇 진료 과목은 뭐 꼭 지금 저 순천향병원 저 인천 지역 그 부천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응급실을 통한 접수를 좀 그 배후 진료하는 그 진료 과목의 의사들이 좀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응급실에서 우리 이른바 이런 게 수용 거부하는 주요한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말 슬픈 게 그 국민 여러분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호소를 드리는 이유가 네네. 이게 개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선택한 과예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무슨 뭔가 이렇게 개업을 해서 어디 가서 무슨 막 또 주사제 처방하고 뭐 이렇게 비급 처방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정말 응급이라는 것들이 재밌어서 저는 그게 정말 좋아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중요한 거는 그런 현장에 지금 현재도 있고 또 많은 의협에 무슨 또는 의약불업 때 또는 지난번에 무슨 메르스나 코로나 사태 때 또는 무슨 뭐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전체가 다 파업하고 했을 때도 응급실은 다들 지켰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우리가 진료를 열심히 환자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 병원만 해도 실제로 응급의학 의사가 보고 퇴원시키는 게 절반. 나머지 절반은 다른 과에 협진을 해서 그 과로 일단은 진료를 우리가 의뢰를 해서 진료가 마무리가 돼야 될 환자인 거거든요. 근데 그 환자들을 실제로 병원의 어떤 부분들은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하고 또 그 의사들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가 왜 여기 대학에 있냐. 난 나가겠다 해서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수술을 엄청나게 하신 그 능력이 제가 보기에는 썩히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또 어떤 과들은 나는 지금 전공의가 없어서 우리가 과가 있지만 진료 못하겠다. 저희는 이 환자가 이 과에서 진료받으면 모든 게 끝날 텐데라는 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환자를 보면서. 네네. 그래서 실제로 환자한테도 미안하고 그다음에 너무 지금 보지 않는 과도 이해도 되면서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런 게 지금 복합되어 있는 공간이다. 그러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 공간에서 더 이상 있기가 싫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속출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향후에 이런 과를 선택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게 더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추석 연휴 응급실을 또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저희 제작진과 앞서서 이제 통화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든 버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거기 사정에서 의사들하고 조금 얘기한 게 있는지 지금 그런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병원이 지금 10명 이상의 전문의가 버티면서 한 명이 계속해서 진료하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응급실, 응급센터, 권역센터에서도 어떤 권역센터는 전문의가 4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24시간 버텨서 하고 있어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피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피하지 않는 게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추석 이후가 더 걱정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그래요. 그래서 제발 아프지 않기를 다들 그리고 제발 운전 조심하시고 다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네. 심각한 질환일 경우에는 추석이든 추석 이후든 간에
병원에서 우리가 처치를 똑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지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 드릴게요. 추석 연휴에 누군가가 가족 중에 응급 상황이 벌어졌어요. 일단 저희가 응급실로 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해라. 조언을 한마디 팁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중증 질환이 아닌 그런 경우는 저희가 무조건 내보낼 겁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절대로 같이 따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병원에 무조건 오시는 거는 저희가 막을 길은 없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좀 받아들여줬으면 의사의 판단을 믿어주라. 예. 네, 그것이 중요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시는 건 좋은데 그 경증 같은 경우는 이제 동네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까 다 이제 권역센터로 오는 거는 이게 어떤 그 분산 차원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타당치 않다 그런 말씀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인터넷 공간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올려준다. 저는 그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글쎄 그게 악의적으로 뭔가를 나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글쎄 그분들이 무슨 의도가 있겠죠. 근데 제발 저희가 서로 이게 지금 의사들 중에서도 지금은 대학병원 이후 다른 병원들은 지금 다들 환자도 많고 수익도 많이 올리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고 그런데 어찌됐건 여기에서 지금 고생하는 선생님들 저희 진짜로 그 시간을 다 갈아 넣으면서 지금 진료하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알아봐 주시고 네. 그리고 저희가 어디 지금 환자분들을 위해 요행을 지금 하면서 지금 근무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호소를 좀 드리고 싶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응급 환자를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권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에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면서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자, 추석 연휴 한시적 수가 인상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 전혀 그거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유인하는 것 자체가 무슨 도움이 될까 싶어요. 그리고 응급의학을 처음에 선택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좀 굉장히 상당히 인기 있는 과로 저희가 올려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과의 어떤 상황, 그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신 정부에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데 제발 그렇게 돈으로 유혹하시거나 돈으로 일단은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게 필요합니까, 교수님? 정책이 필요한 거고 실제로 힘든 과를 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네. 심장 수술했던 어떤 의사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예요. 병원을 나가면서 최근 일이니까 심장 수술이 쉬운 게 아니에요. 흉부외과를 졸업하고 나서도 전문의가 되고 나서 상당 기간 동안 수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지금 사실은 정맥류 수술하고요. 그리고 간단한 시술을 하는데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마음이 편하대요. 네네. 심장 수술하고 나면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환자가 잘못될까 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너무 좋다고 하면서도 저희가 술 한잔 들이키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나는 내가 이 수술을 해줄 수 있는데 왜 이거를 못하게 그 나라가 만들고 있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의료 공백 해소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의료계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정부나 정치권은 2026학년도는 사실상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의료계는 2025학년도 원점 재검토 아니면 대화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의료계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지금 오늘 통화를 진행하시는 우리 기자님도 마찬가지인데 기자들도 다 똑같나요? 기자분들도 대표성이 누가 있나요, 도대체? 그러니까 저희는 의협이라는 대표성이 있긴 해요. 네. 그렇지만 저희도 보면 교수들도 있고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그 대표성을 누구를 이야기하면서 너는 대표성도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의협이라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조금 보기에는 네. 저는 깊이는 잘 모르겠고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 같지 않은 이야기냐. 2,000명부터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해 만약에 내년에 2,000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제가 순천향에서 강의를 할 때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강의해야 될지가 조금 난감해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조금 제대로 하시고 또 뭐 지금 뭐 몇몇 그 분들은 지금부터 수련을 하면 인정해주고 아니 그것도 인정할 판에 뭘 이렇게 제로 베이스로 처음부터 좀 이야기를 못 하시는지 저는 좀 그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발견이 됐고 현재도 지금 이게 문제점이 심각해질 것 같으면 의정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람을 지금 참여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이 시점을 어느 때까지는 안 되고 어느 때부터 된다. 이걸 못 박아놓고 시작하는 게 무슨 협의를 한다라는 협의체인지 저는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를 조금 존중하는 마음부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타래를 풀어나가려면 서로 존중하고 한 발씩 물러나는 그런 모습 이제 말씀하셨고요. 자, 응급실은 생사를 다툰 의료 현장 최전선입니다. 지금 시간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응급실에 가장 지금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 의료진들이 조금 힘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나 지금 이 명절에는 또 다른 과들이 대부분 다 쉬기 때문에 네. 응급실에 일단은 모든 것들이 지금 중심이 되어 있는데 이때 많은 다른 파트에서도 정말 도움을 좀 주려고들 지금도 뭐 노력들을 다 하시고 지금 뭐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 또는 기사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런 어떤 그 노력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서 응급실에 최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좀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정체 극심합니다. 먼저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쪽 마장램프부터 밀리는데요. 성산램프까지 지체 정체 반복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동작대교 지나 4차로 있는 추돌 사고 있고요. 아직 처리 전이고 지나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 내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시흥휴게소에서 송내까지 흐름이 답답하고요. 김포요금소 지나기 어렵습니다. 같은 방향 경기 동쪽에서는 구리부터 정체고요. 송파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밀리는데 그 사이 성남요금소에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초 나들목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 반포부터 여파받고요. 반대 서울 쪽은 입장휴게소에서 밀리기 시작해 반포 사이 총 37km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 남한성 일대 사고 처리는 완료됐고요. 아직 여파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후 청북 나들목의 3차로에서 사고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원주 부근에도 사고 있어서 새말나들목부터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 파고 또 파서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건강 파파뉴 시간. 청취자 여러분, 건강 상식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 9730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댓글 남겨주세요. 건강 파파뉴 시간에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9월 10일 오늘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마음 건강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김혜민 한국자살예방협회 홍보위원장과 함께 자살 문제에 대한 얘기 나눠봅니다. 김혜민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와주셔서 저희가 감사하죠. 네. 자, 먼저 원래는 뉴스레터 K 같은 시사 프로그램을 만드는 네. 라디오 PD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 동시간대의 타방송의 PD였는데 네. 제가 석 달 전만 해도 이 부스 밖에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네, 퇴사를 하고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근데 어떻게 얼떨떨해요. 네. 자살 예방 문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그 제가 2018년도에 검색할 수 없는 두 글자라는 그 자살 예방 라디오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검색할 수 없는 네, 두 글자. 뭘까요? 자살.
자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자살은 검색을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했는데 사실 언론인이나 언론에게 이 자살을 이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네네. 기사를 검색하면 어떻게 이제 누가 숨졌다 이러고 네네. 제일 끝에 뭐 우울증이 있으시거나 이렇게 가지. 그렇죠. 그 기사에서 그 두 글자가 나오진 않는다 이런 뜻이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포털에다가 검색창에다가 자살을 쓰면 보통 다른 정보는 다 나오죠.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뉴스레터 K 쓰면 뉴스레터 K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쭉 네, 나오고 네, 네. 우리 기자님에 대해서 치면 쭉 나오고 근데 자살을 치면 정보가 나오지 않고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기사 밑에 뭐 우울한 마음이 그러니까요. 있거나 뭐 이렇게 안내의 멘트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것 자체를 안내해 줄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 뜻이군요. 네, 그래서 그런 제목을 제가 그 제목으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사실 자살이라는 게 굉장히 고전적 주제인데 2018년도에 자살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 책임이 아닌 이거는 좀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우리나라에서 이 약간 자살을 대하는 인식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의 어떤 국가의 기관의 정책이었나요? 네. 아니면 누구의 멘트였나요?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이 자살 예방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그 인식 변화가 네. 기존의 정부와는 좀 달랐고요. 그게 또 세계적인 또 추이이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살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으니 고전적인 주제지만 이 주제를 좀 한번 다뤄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됐고 그래서 그때 강산혜 씨가 이제 나레이션을 해줬고 한 3편의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때 저도 이 문제에 관심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 뭐 정신과 선생님들이라든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같은 기관들과 협력해서 그 이후에 캠페인이나 뭐 다큐멘터리 콘서트 같은 것들을 만들게 돼서요. 제가 지금 자살예방협회 홍보위원장으로 이렇게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주 훌륭하고 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참 동안은 이 자살이 아니라 이제 표현 얘기인데요. 극단적 선택으로 부르자 이렇게 했다가 다시 최근엔 또 자살이라고 표기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또 나오고 있고요.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미국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커미트 수사이어드라고 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커미트가 범죄를 저지르다. 이제 약간 이런 뜻이다 보니까 그 미국의 아들을 자살로 잃은 한 어머니가 이 언론의 이 용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커미트에 대해서. 네, 네. 우리 아들이 범죄자도 아닌데 왜 커미트로 해야 하나. 근데 그 엄마의 부르짖음에 언론들이 응답을 했고 지금은 다이바이 수사이어드 그냥 이렇게 자살로 죽었다. 그냥 이렇게 그 사인을 말하는 이렇게 변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인식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뭐 기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자살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말자라는 자살 보도 지침이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 선택이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하게 됐는데 이 방송에 또 나왔던 그 예일대 나종우 교수가 그 선택이라는 용어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게 좀 공론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자살 사건 보도하면서 제목에 극단적 선택이라고 표현을 하면 시정 권고하겠다. 지금 여기까지 결론이 나온 거고요. 제 개인의 생각을 이제 여쭤보셨으니까 제가 답을 하면 제가 그 2018년도에 다큐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도 네.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살을 선택지에 넣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사회문화에 대한 좀 경종을 울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선택이라는 단어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유족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아팠고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그 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면 자살을 선택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선택이라는 단어가 과연 옳은 것인가 그 유족들 내에서도 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극단적 선택이 아닌 사인을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자살 이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자살 보도에 관한 얘기를 한 도에게 여쭤볼게요. 자살 보도가 베르테르 효과, 모방 자살 불러일으킨다는 시각도 있고요. 동시에 이 문제는 좀 더 툭 터놓고 네. 이게 뭐 사회 안전망 차원이랄까요? 우리 사회 문제라는 차원에서 또 감정을 나누고 이러면은 저기로 가려던 사람이 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네. 둘 중에 어떤 게 더 맞다고 보세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뭐가 맞다라는 답보다는
자살 보도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이나 언론사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합리적 지성에 의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자살 보도 지침을 따르는 게 네. 맞고요. 제가 근데 몇 년 전에 주목했었던 일이 그 희극인 박지선 씨가 사망하고 네네. 사실 굉장한 충격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한 언론사가 이 박지선 씨의 유서를 공개하고 자살의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이유 등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그 댓글에 사람들의 댓글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기자님은 자살 보도 지침을 모르시나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누군가 댓글을 달았고 그 뒤에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기사 내리세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정말 내려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이 언론인들보다 훨씬 빨리 변하고 있구나. 그래서 정리해 말씀드리면 2013년 개정된 자살 보도의 지침을 언론사들은 좀 충실히 따라주시고요. 그렇지 못하는 보도가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좀 직접 혼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시민의식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자, 네. 보도 지침 잘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잘 그 언론 보도에 그동안 자살과 관련한 보도 문제점이 있었다면 네. 좀 개선을 해 나가자 말씀하셨고요. 김혜민 위원장님은 자살은 사회적 문제다. 이렇게 강조를 해 오셨습니다. 네. 왜 사회적 문제로 보시는 건가요? 저도 시사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PD로 사회의 크고 작은 사건들과 비극들을 늘 마주했는데요. 네. 대부분 사건 사고가 개인의 잘못이나 문제로 벌어지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이고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자살률 1위 또 뭐 저출산 국가 이런 것들이 결국 개인이 만든 결과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사람들을 자살로 몰고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을 하게끔 하고 있다. 이게 저의 그 근거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최근 열린 그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국제 세미나 제목이요. 네. 이제는 널 자살시키지 않겠다였어요. 저는 굉장히 직관적인 제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냥 직접적인 메시지를 담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살시키지 않겠다. 네. 그게 자살로 내몰리게 하지 않겠다.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가 네. 개인을 자살로 내몰게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요. 실제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라는 그 문구를 자살 예방법 1조에 넣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일본의 자살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살은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들을 우리 모두가 해야 정말 지금 이 심각한 자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뭐 문구 말씀도 하셨지만 네네. 어쨌든 그 사회가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겠군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이 너무 감사한 게 건강을 다루는 코너에서 사실 마음 건강에 대해서는 등한시할 수 있는데 네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질문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아유, 청취자 네네. 질문이에요. 네네. 0419님. 부부간 소통이 안 되니까 대화가 없이 살아가는 75세 고령자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깊어져서 근래에는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아이고. 참 제가 한국자살예방협회 홍보위원장이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뒤에 질문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일단 어르신의 질문에 제가 청취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대신 이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본인이 인식을 하시고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내가 할 수 없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막 고민하고 혼자 방 안에서 고독에 쌓여가지고 혼자서 막 만리장성을 쌓지 말고 대화를 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 그런 말씀이시죠? 오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게 네. 이분이 도움을 요청한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분명히 적당한 연결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뇌과학자, 세계은행 전 총재 이런 각계각층 인물들이 자살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네. 어떤 의미일까요? 김용 세계은행 전 총재, 또 류혜원 대표, 나종호 예일대 교수, 뇌과학자 장동성 박사, 그리고 네. 경희대 백종원 교수와 함께 제가 이제 마인드 SOS라는 단체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김용 세계은행 전 총재는 사실 아프리카의 이 에이즈 문제라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했던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조국의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같이 뭔가라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분이 주축이 돼서 각계각층의 그렇군요. 전문가들을 모았고요. 최근에 이제 어떤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프리카 에이즈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분이 이 얘기를 하셨대요. 네. 당신이 이 문제를 외면하면 그건 대학살을 용인하는 것이다. 저는 지금 자살 예방 문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문제를 외면하는 건 저는 대학살을 용인하는 정도의 비극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각계각층의 분들과 함께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실질적인 얘기. 네. 그 시간은 1, 2분밖에 안 남았지만요. 네네. 내가 조금 위험한 상황이다. 음흠. 라면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 일단 루틴이 깨지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하시더라고요. 루틴이 깨진다. 네, 그리고 잠을 못 자는 거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건 그거고요. 네. 주변에서 알아차립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짜증이 좀 는 것 같아 등등의. 그래서 그런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난 아닌데라고 하지 마시고 네. 그 시그널을 좀 왜 그런지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는 그렇고 다른 사람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는 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연결해 주시고요. 자살 예방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의 그 번호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쪽에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꼭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건강 파파뉴 김혜민 한국자살예방협회 홍보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국제뉴스 짚어보는 시간.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지난주 세계 2위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이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 폐쇄와 구조 조정을 예고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변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알아봅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호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자, 지금 말씀드렸던 그 소식, 지난주 전기차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소식이었습니다. 폭스바겐이 독일 내 공장 문을 닫겠다 예고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은 2일이죠. 2일 날 이제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 업체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계열사가 13개인가 내외될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크고 네. 전 세계적으로도 판매량도 상당히 많은데 결국 원인은 경영 악화죠. 경영 악화. 경영이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하고 인력을 구조조정하겠다. 공장 문을 닫고 일부 근로자들을 좀 자르겠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자동차 산업이 몹시 어렵고 심각한 상황이다 해서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최소한 완성차 공장 1개, 부품 공장 1개 이상은 무조건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독일에만 공장이 6군데 있는데 그중에 1개 이상을 폐쇄하겠다고 했고요. 이제 그 공장이 설립된 게 1937년에 회사가 설립됐고 39년에 공장이 처음 돌아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85년 된 거죠. 그동안에 공장 문을 닫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게 이제 충격적인 거고. 네. 그다음 1994년이니까 한 30년 전부터는 고용 안전 협약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특별 협약이 있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종료하겠다. 예. 직원들의 어떤 고용 보장과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초강수를 네.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지 매체에서 분석을 했더니 공장 폐쇄되고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면 일자리가 약 2만 개가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2만 개 일자리요? 상당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폭스바겐이 어떤 상징성, 전기차 시장의 달라진 구조도 보여주는데 자동차 산업이 독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요. GNP 한 20%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앞뒤 전후 산업에서 18%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 정도로 막강하고 중요한 우리로 보면 삼성전자 같은 존재죠. 그런데 이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몰락이 시작됐다라는 부분들이 독일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이고 전통적인 자동차 제작사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좀 충격으로 와닿는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독일 국민의 충격, 독일 경제 또 어떤 그 고용 시장에 네네. 큰 충격입니다. 독일 정부는 바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어떤 조치에 나섰습니까? 일단은 그 발표가 나자마자 바로 이틀 후에 강요 회의를 열어가지고요. 네. 지난해 연말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거든요. 그게 일몰제였기 때문에 이제 폐지가 됐는데 이 부분을 되살리겠다. 전기차 구매하면 세액 공제 같은 혜택을 주겠다. 네. 그래서 세액 공제는 올 7월부터 28년 12월까지 구매를 하면 이제 차량에게 세액 공제를 주는데 그 규모도 상당합니다. 세금 절감 효과가 내년에는 5억 8,500만 유로, 28년에는 6억 5천만 유로 정도 되는 어떤 세액 공제를 줄 테니 전기차 구매를 빨리 좀 해라라고 독려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집권 여당 같은 사회민주당 내부에서도요. 가장 큰 문제가 전기차가 안 팔리는 것도 문제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비싼 거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해서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면서 거꾸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차를 수출할 때마다 얼마큼 정부 보조금을 주니까 싼 값에 할 수 있고 또 전기요금이 워낙 저렴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해서 폭스바겐의 생산 비용을 좀 줄여줘야 된다거나 정리해고 얘기가 나오니까요. 주 4일제 근무로 좀 일부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결국 이렇게 이제 정부가 손을 내밀다 보니까 이제 폭스바겐 측에서도 이제 철회할 모양새를 보이면서 8일이죠. 일단은 뭐 할아버지 때부터 폭스바겐 공장에 다녔던 손자가 아직도 다니고 있는데 이들의 고향이 보존돼야 되지 않겠냐, 고용이 이런 감성적인 발언을 하면서 현재 근데 그렇지만 해도 정부의 어떤 제안 이것만으로도 비용 절감 면에서 아직 부담스럽다. 추가적인 어떤 긴축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급여를 줄인다거나 근무제를 갖다가 뭐 4일제로 줄이고 일단 전체적인 급여를 낮춘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안은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이고 아직 불씨가 다 꺼진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독일 정부 조치가 얼마나 효과 낼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자, 이게 폭스바겐 경쟁력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 전기차 전환에 너무 늦었다. 물론 아까 뭐 전기값도 말씀하셨지만 네네네. 그런 요인이 크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폭스바겐이 제2의 노키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핀란드 통신회사 노키아 같은 경우는 요즘 젊은 MZ세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핸드폰 하면 또 노키아 저희는 그렇죠. 다 알죠. 예. 그랬던 것이 세계 이제 휴대전화 시장을 이제 호령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으로의 전환이 좀 늦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몰락했는데 뭐 일본에서 이토추 경제연구소의 연구원이 니온 게이자이에 통해 가지고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노키아화가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은 전통적인 자동차가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몇 년, 2년 전인가 3년 전입니다. 독일의 5대 일간지에서도 얘기를 한 게 한국하고 독일의 자동차 회사를 비교했어요. 그런데 전통적인 내연기관 베이스의 자동차의 어떤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독일이 한국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 하지만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는 한국보다 뒤져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거든요. 네. 결국은 이게 아주 달콤하죠. 내연기관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지속적으로 팔아먹을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전기차의 그 시장 점유율을 예상했을 때 한 3, 4년 전만 해도 2030년에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차량이 약 30%가 전기차일 거다라는 예상들이 늘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 한 15억 대 정도의 차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네. 연간 8,500만 대가 팔리니까 많이 해야 3천만 대다. 이 얘기는 거꾸로 보면 70%는 내연기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우리는 수익이 훨씬 많이 나고 이미 개발비를 다 본전을 뽑은 내연기관을 조금이라도 끝까지 더 팔아먹을래라고 전동화로의 전환을 좀 늦춘 부분들이 거기서 있거든요. 좀 실기한 측면이 있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유럽연합이 2030년이었다가 35년으로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좀 철회하고 늦춰졌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독일 정부 같은 경우 내연기관에 대한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퓨얼을 들고 옵니다. 합성연료. 합성연료를 들고 나와서 이건 정말 넌센스인데 뭐 2차 대전 때부터 1차 대전 때부터 개발된 기술이고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서 그걸로 수소를 만들고
탄소를 포집해서 합성 연료 만들겠다. 내뱉은 것을 다시 포집하니까 제로다. 이런 좀 억지를 써서라도 내연기관의 수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아직 좀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기차 시장 1위 중국인가요? 중국이죠. 뭐 BYD가 뭐 21%, 테슬라가 11.8%고요. 실제 상당 많은 부분들이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섭렵하고 있고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BYD하고 CATL 두 회사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54%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 전기차의 60%가 중국에서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432만 1천 대가 판매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중국의 전기차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중국 전기차 그렇다면 중국 자국 소비나 우리나라 아닌 다른 해외 좀 점유율이 있나요? 그렇죠. 상당히 높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래 BYD에서 올 9월에 런칭한다고 했다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 전문가들 얘기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는 전기차 포비아도 좀 생겼고 난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 센터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약 조건을 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질 수 있는데 올해 안에는 분명히 선 보일 텐데요. 남미에서도 상당합니다. 브라질, 멕시코 이쪽에서도요. BYD 어떤 중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상당히 높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하반기 브라질 전기차 공장 완공되고 있고요. 태국에도 4개 모델 연이어 출시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BYD는 올해 우리나라 인증 절차 6월 달에 들어갔나?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조만간 나올 생각이고요. 또 그 버스는 지금 이미 많이 다니고 있다면서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중국 버스. 예, 중국 버스가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판매되고 있고 전기차. 예, 전기 버스가 이미 시장 점유율이 상당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중국 전기차 성장 왜 이렇게 빠른 거예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보조금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나라 타이어 회사면은 한국, 금호, 넥센 3개 회사 있죠. 네네. 중국의 타이어 회사가 몇 개나 있을까요? 좀 많다고 생각해도. 한 200개 있나요? 맞습니다. 정확히 하셨는데 200개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중국의 시장 규모가 역시 상식과 이런 부분들이 아니요, 탁월하십니다. 아니요. 그냥 운이에요. 예, 정말입니까? 예. 너무 정확히 맞히셨어요.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 전체 시장 규모의 국민 수로만 보면 27배 정도 돼요. 이 얘기는 자국에서 내수 시장만에 팔아도 27개국 수출효과가 있거든요. 여기서 기술 자본력을 쫙 모았다가 이걸 가지고 결국 해외로 진출하게 되는데 일단 BYD를 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들이나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배터리는 전기차 회사에서 사오고 배터리 회사에서 사오고 부품 공급받잖아요. BYD는요. 생산 공정부터 모든 걸 전기차 개발, 생산, 판매, 해외 운송의 배터리까지를 모두 수직 계열화해서 내재화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가격 경쟁 면에서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 부분들이 국내 기업들이 상대가 안 된다 하고 볼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위협이네요. 그렇죠, 네. 앞으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가격만 싼 게 아니라 품질도 또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중국산 하면 품질이 좀 뒤떨어진다라고 보여졌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고요. 상당히 품질 면에서도 좀 인정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속적인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나. 결국 유럽에서도 전체 판매되는 전기차의 4분의 1 정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국산 전기차일 걸로 알거든요. 맞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이제 25% 정도 차지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따라오고 있고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도 지난달에 현대 기아를 넘어섰습니다. BYD가. 판매량에서요? 판매량 한 달 판매량은 넘어섰거든요. 이제 금액은 낮아도요. 판매량 대수에서요. 그런데 1월부터 7월까지 전체 누적 판매량은 아직은 앞서 있는데 8월에 이미 역전이 됐잖아요. 이 역전이 그대로 기울기로 유지된다라면 올해 어쩌면 BYD가 현대 기아를 앞설 수도 있습니다. 총 판매량에서. 그 정도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현대기아가 지금 3위인데 사실. 예. 3위인데도 불구하고 BYD가 앞설 수가 있다고요. 바로 뒤에 오고 있는데 앞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폭스바겐이 주춤할 때 실제 롱텀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박차를 가해서 2위까지를 좀 넘보기를 우리는 희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폭스바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대차 일단 폭스바겐보다 이제 시장 점유율 낮은 상태입니다. 2위, 3위인데 폭스바겐의 독일 내 공장 폐쇄가 일단은 호재가 될까요? 호재가 될 수 있죠. 호재가 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배터리나 자동차 업계가 우리나라는 중국 하면
거의 볼모지 안 팔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편이죠. 중국에서 지금보다 현대기아차를 더 안 팔아줘도 어차피 바닥이라 매출 감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다른 해외 시장으로 눈길을 돌렸거든요. 인도나 남미나 미국, 유럽이나 이렇게 동남아 시장으로 눈길을 돌려서 지금의 3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폭스바겐은 중국 내의 시장 점유율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거든요. 앞으로 결국은 이제 좀 속된 말로 망가질 일만 남은 거고 저희는 이미 바닥이었고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의 폭스바겐의 매출 감소는 분명히 지대한 영향을 끼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잘하면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잘못되면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초에는 현대기아가 폭스바겐을 판매량을 앞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점을 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 차량 아니면은 뭐 유럽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지 한국 차량은 잘 안 샀군요. 잘 안 샀습니다. 네네. 자, 중국은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최대 시장이기도 한데 중국에서 우리 자동차 기업들 경쟁력은 일단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국의 베이징, 창저우, 충칭 5개 완성차 공장을 운영을 했었고 네. 연생산 250만 대 수준으로 해외에서 가장 큰 생산지였죠. 네네. 판매량도 2016년에는 180만 대 기아 포함해서요. 네. 상당해서 글로벌 5위로 도약하는 데는 발판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현대기아가 해외에다가 공장이나 어떤 시설 투자를 할 때 보통 몇 년을 비전을 보냐면요. 5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네. 그 얘기는 그 시기에 이미 5년 전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미 중국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 쫙 치고 올라왔다. 이렇게 보면서 실제 골든 타이밍을 놓쳤죠. 실제 그 5년 정도의 시기에 많은 중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어떤 반한, 사드 사태 이런 것 때문에 반한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좀 줄었었고요. 네. 그 이후에 다시 회복이 됐다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중국차의 경쟁력이 상당히 올라서 가성비가 좋아지면서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현재 1%대니까요. 거의 뭐 없다고 보여지는 상황이죠. 근데 교수님 보시기에 네. 어쨌든 뭐 지금 그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보시는 거죠?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 친중 뭐 약간 친미 이렇게 약간 좀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친미 정권이었을 때나 친중 중국하고 조금 가까웠을 때나 보면 자동차 입장에서 보면은 확연히 매출이 뭐 오르고 내리고 할 것 없이 지속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의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의 어떤 도약 판매량의 증대 이런 부분은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현대차 기아차 대단한 게 네. 중국 내에서 그렇게 안 팔리면서도 3위를 유지한다는 것도 어떻게 그렇죠. 보면 또 대단한 측면도 맞습니다. 있고요. 네네. 자, 유럽은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이 좀 휘청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미국에도 중국 전기차 업체들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까? 많이 진출해 있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중국 기업에 대한 어떤 견제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네네. IRA도 그렇고 결국은 전기차 보조금 주는 데 있어서도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국산 배터리는 안 되는 부분들이 아예 있고요. 대놓고 견제를 하죠. 대놓고 견제를 하죠. 시장 점유율이 그만큼 좋다 보니까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북미 시장에서도 실제 중국이 많이 견제를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포드하고 CATL이 합자 회사를 차려가지고 CATL은 지분은 하나도 없고 기술료만 외국으로 송출해주면서 결국 이렇게 서류상 네. 보면 CATL은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드죠. 네네. 그런데 거기서 배터리 생산하면서 CATL한테 기술료만 주겠다고 해서 돈은 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IRA를 편법으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요. 처음에 이제 IRA를 통해서 중국 기업들을 아예 배제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원자재하고 원소재 확보가 너무 많이 돼 있다는 거죠. 중국이 만만히 길게 보잖아요. 네. 10년 전부터 전 세계 예를 들면 음극재로 많이 쓰이는 흑연광산이 45개거든요. 네. 그중에 30개가 중국이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조심스럽게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다가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는 배터리 공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좀 풀어주면서 잠깐 유보하는 상황이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IRA를 아예 백지화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게 이제 UAW 그 미국 전미 자동차 노조의 표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이 한국 공장이나 이런 데서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의 공장을 많이 만들었죠. 그러니까요. 일자리 창출했으니까 이제 표심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상당히 똑똑합니다. 야, 한국에서 세운 공장 이거 다 전기차 공장이고 전기차는 내연기관 대비 부품 수가 30에서 40%가 적어. 네. 나중에 니네 30% 40% 사람들이 잘릴 수밖에 없어.
전동화로 가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어라는 걸로 표심을 공략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UAW가 트럼프를 또 지지하게 되고 이런 정치적인 논란인데 한 가지 그 부분이 아주 심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대통령이 되려고 할 때 5% 정도였던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로 늘리겠다고 했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정의선 회장이 넘어가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면서 그걸 처리했던 것처럼 선거 직전에 각종 표심을 잡기 위한 어떤 정책의 발현인데 만약에 IRA가 100조야 된다?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게 미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의 연속성,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미국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역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밸런스를 갖고 조절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가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전기차 전환에 제동이 좀 걸리게 되는 건가요? 걸리겠죠. 당연히 걸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2032년까지 지금부터 8년 후에는 미국에 판매되는 자동차 68%를 전기차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3대 중 2대지요. 그게 이제 IRA의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아예 폐지하겠다, 세액 공제를 철회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 이 얘기를 좀 뒤집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기존만큼의 막강하고 막대한 지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지원은.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전환에 제동이 걸린다. 비슷한 예로 유럽 같은 경우도 2030년에 내연기관 판매 금지하기로 했던 걸 영국이 앞서서 수닉 총리가 작년 4월에 35년으로 좀 연장하겠다고 한 것처럼 다소 좀 딜레이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 전망, 중장기적 전망이요. 시간이 한 1분 이내로 남았는데 글로벌 자동차 회사 중에 누가 승기를 잡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거를 시장 경제 논리로 두면 중국이 무조건 승리합니다만 우리가 친환경 정책, 이산화탄소 저감, IRA 모든 정책을 보면 자국 산업 보호라는 게 반드시 배경에 깔려 있거든요. 그렇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각종 정책을 펴는 거고 우리나라는 시장이 작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국산 자동차를 보호하거나 중국차를 배제하지 못할 뿐인데 결국은 시장 경제 원리로 따지면 중국이 무조건 윈이다. 100%.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각국들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밸런스를 가지고 경계를 하거나 배제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FTA나 이런 각종 어떤 조약 혜택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살짝 벗어나서 혜택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수출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수 인순이 씨 67세 나이에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새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얻었습니다. 합격 소식 전하면서 인순이 씨는 용기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는데요. 끝없는 도전의 첫 번째 열쇠, 용기의 마음을 담은 노래 인순이의 거위의 꿈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천종철입니다.